안녕하세요. 예.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예. 책은 오늘은 투자론 마저 보셔야 되니까 책은요. 지난주에 화폐 시간가치 계산까지 보셨으니까 365페이지 365페이지 피셔서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명절 딱 끝나고 나니까 비 와요. 저는 어제 수업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수업이 없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휴일을 잡아서 학교 가는 날인데 명절 끝나고 가기 귀찮다고 안 간다고 전화드리고 그냥 안 가고 방학 때니까 뭐 괜찮죠. 그렇게 해서 하루 쉬고 오늘 처음 수업하는 건데 오늘 나오려고 그랬더니 비가 꽤 많이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산을 콩만한 거 들고 오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거로 바꿔 들고 왔더니 책은 365페이지 피시고요. 지난주에 보신 거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난주에 투자론에서 배우셨던 건 제일 먼저 위험하고 수익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셨던 거 되짚어 보면 위험과 수익률의 개념 배우셨고요. 그다음에 종류 배웠습니다. 종류. 특히나 이제 위험의 종류 5가지는 시험 문제 묻는 거니까 구별하셔야 되고,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구별하시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그거 이용해서 투자 균형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배우셨던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배우셨던 게 화폐 시간가치 계산.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했던 건 제일 먼저 6가지 돈의 개념은 다 외우고 계시죠? 6가지 돈의 개념은 외우셔야 돼요. 오늘 나눠드리는 문제 10문제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가 한 3개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푸시려면 돈의 개념 외우고 있다라는 거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구하는 식은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한테 구해야 될 돈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 돈을 구하려면 나한테 주어진 돈에다가 뭘 곱해서 그 구해야 될 돈의 이름을 딴 개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개수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돈의 개념은 아시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그 돈을 구할 때 쓰는 개수들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외우고 있어야 될 개수가 2개 있다고 그랬죠. 일시불의 내가계수하고 일시불의 형가계수.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하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형가계수는 외우고 계셔야 이따가 문제 나눠드린 거 풀 때 실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배우신 거고, 오늘 배우실 거는 첫 번째,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이걸 현금 흐름이라 불러요.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라고 해서 이걸 수입에서 숫자 따고, 그래서 지출. 그래갖고 현금 수지라고도 부릅니다.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방법 배우실 거고, 얘는 딴 거 아니고 그냥 잘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외우고 계시느냐를 묻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4번째 배우실 게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자 분석의 기법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2개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 책 365페이지 나와 있는 게 오늘 배우실 첫 번째 내용인 현금 흐름의 측정입니다. 현금 흐름의 측정. 그래서 이거 배우실 건데. 현금 흐름의 측정은 이걸 다른 말로 현금 수지라고도 불러요. 책에 365페이지 보시면 표에 뭐 소득이득의 측정이라고 그래서 표로 하나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이거 하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67페이지에 지분 복귀액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2개 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외우시느냐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 외우시느냐. 시험 문제도 그걸 묻고. 그래서 11월에 수업 들었던 분들, 11월, 12월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이미 다 외우고 계실 거니까 외우고 계시는지 확인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연락해 외우시면 됩니다. 얼마나 잘 외우시느냐가 문제니까.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거에는 지금 보니까 책에도 보니까 종류가 2가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소득이득이라고 불리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득이라는 건
내가 이 부동산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업 현금흐름 또는 영업 수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또 하나 자본이득이라고 불리는 게 있다는 거죠. 자본이득. 그래서 이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내가 버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각 현금흐름 또는 지분 복귀액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그 과정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영업 현금흐름부터. 그럼 이 영업 현금흐름은 내가 이 부동산을 운영해서 매년 벌게 될 수입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매년 벌게 될 수입의 크기. 근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제 내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업활동에 쓰일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되니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임대부동산을 하나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발생할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룸을 하나 매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원룸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를 예측해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게 투자 자본이 있어야겠죠. 들어가는 돈. 그래서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그러면 가격 10억이 이 부동산에 뭐가 된다? 투자 자본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 투자되는 돈은 두 가지. 내 돈도 있고 남의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되는 내 돈을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되는 남의 돈을 부채 또는 저당 투자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돈을 5억 투자를 하고 남의 돈을 또 5억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남의 돈을 빌리면 그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 원금과 이자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율, 알값. 그래서 이자율을 얼마나 할까? 5%?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을 예를 들면 20년 동안 빌렸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알퍼센트의 이자로 20년 동안 돈을 빌렸다. 근데 이 돈을 빌려서 갚는 방법이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을 매년 똑같이 지불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5억에 대해서 매년 일정한 원리금씩 똑같이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원리금의 크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6가지 돈 중에서 내가 5억을 대출받고 이자율 5%로 20년 동안 원리금을 매년 똑같이 나눠 갚을 때 그때 갚아야 될 원리금 구합니다. 그럼 이 돈의 이름을 원리금이라 불렀고 그걸 구할 때 쓰는 계수의 이름이 저당상수였죠. 저당상수. 그러면 저당상수는 구하는 식은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했는데 R값과 N값이 주어져 있으면 원래 저당상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낼 수도 있죠. 어떻게? 지난주에 배운 대로 1-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 분의 R 이거 이용해서. 근데 이거 구하기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이 저당상수의 크기가 아마도 어떻게 될 거다? 주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주어질 거다. 그래서 실제 값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당상수가 0.08이라고 주어진다면 이 저당상수 주어진 걸 이용해서 내가 빌린 5억에 대한 뭘 계산할 수 있다? 원리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자,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익들에는 일단 이 원룸에 임대해 줄 수 있는 개수가 이걸 임대 단위수라고 그래요. 임대 단위수가 10개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 다음에 얘는 매년 벌어들일 수입을 계산하는 거니까 1년치 임대료, 연 임대료가 하나당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당장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건 요 두 개를 어떻게 한 값? 곱한 값. 즉 2천만 원씩 10개를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이? 2억만큼이 내가 이 부동산을 실제로 뭐해서 운영해서 벌 수 있는 수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부터 계산하는 게 영업현금흐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서 구해진 그 수입을 뭐라 부른다?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 또는 잠재 총수입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책에 365페이지 소득이득
즉 영업현금흐름을 구하는 첫 번째 절차가 모함으로 곱해서 단위당 하나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뭐 구하는 것부터 가능 총소득부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대 단위수에다가 하나당 임대료, 단위당 연 임대료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 단위수가 몇 개고 10개. 하나당 임대료가 2천만 원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한 얼마만큼이 2억만큼이 가능 총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능 총소득의 개념이 뭔지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소득이득의 항목 구분이라는 데에서 써 있죠. 그래서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몇 개가 10개가 어떻게 됐을 때 100% 임대됐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입이에요. 내가 이 부동산을 10개 갖고 있는 건데 이 10개가 다 임대됐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벌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입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가 안 되는 공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공실은 아니어서 임대는 됐는데 회수하지 못하는 임대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불량부채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실이나 불량부채가 발생하면 그만큼 내가 뭘 입으니까 손실을 입으니까 그 손실 나는 돈을 채워넣을 게 필요합니다. 그걸 공실 및 불량부채 손실액 또는 공실 불량부채로 인한 충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불량부채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임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의 공실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단계에서 구한 가능 총소득의 일정한 비율,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다가 이 부동산을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발생할 평균적인 공실률을 곱해가지고 공실로 인한 손실액을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건 난 이 부동산 실제로 운영한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운영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공실률은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로부터 유추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평균 공실률 보통은 5% 정도 잡는데 우리는 10개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가능 총소득 2억에서 10% 정도,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평균적으로 공실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실로 인한 손실액 얼마만큼이 2천만 원만큼이 발생할 테고 얘는 말 그대로 손실이니까 빼야 되는 값인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부동산을 운영하면 나의 주 수입원은 임대료일 거예요, 임대료. 근데 임대료 이외에 여러 가지 부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수입을 기타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타소득은 뭐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뭐 내가 이 부동산에 딸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장을 운영해서 버는 수입 또는 이 부동산에 뭐 자판기 같은 걸 설치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로 볼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소득은 구하는 식이 별도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발생하면 그 금액 줄 테고 아니면 뭐 없는 거 기타소득에 대한 항목이 없다 그러면 얘는 없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만큼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요 2천만 원은 수입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그러면 한번 계산이 끝나는데 그 값이 2억에서 2천 뺐다가 다시 2천 더했으니까 그 값이 또 얼마 나와요? 2억 나와요. 2억. 근데 요 2억하고 요 2억은 금액은 똑같을지 몰라도 의미는 좀 다르죠. 얘는 100% 임대된 걸 가정했을 때 이론적인 최대한의 수입이라면 이건 실제로 이 부동산을 운영했을 때 내가 실제로 벌만한 수입이에요. 그래서 요걸 두고 이름 붙이기에 유효 총소득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효 총소득이 내가 이 부동산을 실제로 운영했을 때 내가 손에 쥐게 될 실제 수입이에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부터 나의 실제 수입으로 봅니다. 총소득. 그래서 총소득이 두 개인데 그냥 별말 없이 총소득 그러면 누굴 말한다? 요 유효 총소득을 말합니다. 유효 총소득. 그러면 이게 나의 실질적인 수입이니까 이 수입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동안 또는 영업활동에 쓰이는 동안 지출되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경비가 있어요. 경비. 그래서 이걸 영업경비 또는 운영경비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거기 365페이지 유효 총소득까지 유효 조소득까지는 개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책에는 조소득이라고 써 있는데 자꾸 총소득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른 책에 선생님 따라서 어떤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써 있고 어떤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 뭐 제가 그분들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써드리고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6페이지 가시면 미음번에 영업경비 나와요. 비슷한 말로 운영경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A와 B는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영업경비, 운영경비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영업경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과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A번이 영업경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지출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동산 고장나면 고치는 수리비나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경비 속에 포함된다. 그중에 그 포함되는 것 중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은 경비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거의 유일하게 세금 중에서는 경비로 포함되는 애니까. 나머지 것들도 다 외우고 계시면 더 좋고.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돈은 한번 지출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는 돈들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보험료 중에서도 왜 보험에는 종류가 두 개 있잖아요. 만기가 됐을 때 나한테 돌려주는 보험료도 있고 소멸되는 보험료 있잖아요. 예를 드는 게 자동차 보험 같은 거. 1년 동안 자동차 보험 들어놓으면 1년 동안 사고 안 나면 그 돈 나한테 다시 돌려준다? 안 돌려줘요. 그런 것들을 소멸성 보험료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지출되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보험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서는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 가만히 보시면 공실 및 대송충당금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누구? 공실 및 불량부채 손실액이에요. 그럼 얘는 별도의 항목에서 빼죠. 그럼 이걸 영업경비에 포함시켜서 또 빼면 두 번 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도 별도의 항목에서 빼는 거고 영업소득세라는 것도 별도의 항목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뭐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나 부채 서비스액이나 영업소득세 같은 것들은 포함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얘네들을 적어놓은 이유는 다른 거 아무도 없어요. 시험에 나왔어서 그래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물을 때 걔네들이 포함 안 된다는 걸 시험에 냈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포함 안 되는 이유가 왜? 별도의 항목에서 다시 빼야 되는 값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외우고 계시면 포함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알 테고 따로 외우고 계셔야 될 건 누구? 감가상각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가상각비는 내가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이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새로 샀다. 그럼 새 차 가격은 3천만 원인데 5년이 지나면 그 차값이 뭐 500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2,500만 원만큼의 뭐가 발생한 거예요? 감가상각이 발생한 거예요. 그 2,500만 원을 감가상각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차가 10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10년 동안 3천만 원짜리 차가 매년 감가가 돼서 10년 후에 0원이 된다. 그럼 10년 후에 나는 차를 새로 사고 싶으면 그 차를 팔아도 차 살 돈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차 살 돈을 꾸준히 어떻게 놔야 돼요? 모아놔야 될 거예요. 모아놔야 될 거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되는 만큼을 따로 모아놓는 돈을 두고 자본 회수액이라 부릅니다. 그럼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건 결국 이만큼 빠져나가는 만큼을 내 수입에서 따로 뭐 해야 돼요? 적립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하는 돈? 돌아오는 돈이니까 경비 속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나의 수입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얘는 수입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그 부동산 사는데 또는 그 자동차를 새로 사는데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입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지출로 보는 돈도 아닌 좀 특이한 형태의 돈인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별도로 기억해 두시고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냈었냐면 다음 중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보세요. 이렇게 낸 적도 있고 또는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관리비가 100만 원 들었고 재산세가 200만 원 나갔고 보험료로 50만 원 나갔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5만 원 나갔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항목을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뭘 계산해내라? 영업경비를 직접 계산해내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건 구별하셔야죠.
그래서 이 비용이 8천만 원만큼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얘는 경비 지출이니까 어떻게 돼요? 빼셔야지 뭐. 그래서 요걸 빼고 나면 남는 돈 1억 2천이 나이보다 순수입니다. 순수입. 그래서 나의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기 때문에 이게 나의 순수입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순 영업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나의 순수입이니까 이 돈을 내가 다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뭐 빌렸어요? 부채를 빌렸어요. 부채.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뭘 갚아야 돼요? 원리금 갚아야죠. 원리금. 그래서 이 돈을 두고 나는 은행에서 부채를 빌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서비스액. 그래서 이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채 서비스액이 쉽게 말하면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될 누구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얘는 처음에 설정을 할 때 매년 원리금을 동일하게 갚아 나가기로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에서 내가 빌린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구하고 싶다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신다? 처음에 내가 빌린 대출금에다가 뭐를 곱해서? 저당상수 곱해서. 그러면 처음에 빌린 돈 얼마니까? 5억에다가 저당상수 얼마를 주어졌으니까 0.08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R값과 N값이 주어지면 그 값 이용해서 실제값 구해야 돼요. 근데 그냥 주어진다는 거죠, 보통은.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될 수 있다? 5, 8, 40. 그래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4자는 알겠는데 뒤에 단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4천만 원 될 거예요, 4천만 원. 그럼 이 4천만 원은 내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지출해야 될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어떻게 한다? 뺀다는 거죠, 뺀다. 그러면 남는 돈 얼마가? 8천만 원이 진짜 내가 번 수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두고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는 아직 세금 낸 적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이걸 세전 현금 흐름 또는 세전 현금 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세금 내야 될 거는 내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영업소득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영업소득세가 실제로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개인이 벌었다면 뭐가 될 수 있는 거고 소득세가 될 수 있는 거고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문제에서 실제로 뭐 할 수도 있다. 구하라고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은 세법 배우시잖아. 그럼 세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가 될지 구하라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368페이지 가보시면 368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영업소득세를 측정하는 방법을 써놨죠. 이것도 나중에 외우셔야 돼. 근데 지금은 안 할게요. 이거 외우는 게 먼저 급해서. 그래서 얘도 결국 영업소득세 구하는 절차도 어떻게 할 거다? 외우실 거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영업소득세를 실제로 구해봤더니 그 값이 얼마가 나왔다?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얘는 국가한테 지출해야 될 세금이니까 그만큼을 빼는 거죠.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가 되는 거고 7천만 원 되는 거고 이 7천만 원을 두고 세금까지 낸 내 수입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거예요?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연봉 따질 때 뭐라 그래요? 세전이냐 세후냐 이거 따지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세전은 얼마고 세후가 얼마예요. 예.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제일 먼저 낼 수 있는 형태는 가로넣기 내라고 그래요. 가로넣기.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갈 게 누구냐? 뭐 여기에 들어갈 건 누구냐? 뭐 여기에 들어갈 건 누구냐? 그렇게 해서 뭐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에 바르게 들어갈 거 찾으세요. 이렇게 내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왜? 그냥 순서 다 적어놓고 빈칸 채워넣기니까. 순서 외우셨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내는 게 366페이지 나와 있는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계산하라는 문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 사료 연습 보니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해라. 그럼 뭐 구하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맨 마지막 거 구하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거. 그럼 맨 마지막 걸 구하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준 거예요? 세대당 임대료와 임대 단위수 줬어요.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 준 거죠. 임대 단위수하고 연임대료. 그럼 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능 총소득부터. 그래서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세후 현금 흐름까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하셔라?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해보면 이거 뭐 계산하기가 어렵진 않잖아요. 가능 총소득 얼마 된다? 100만 원씩 10개니까 1000만 원. 그럼 그 1000만 원에서 뭐는 빼면 돼요?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빼면 되죠. 그래서 예상 총소득이 몇 프로? 10%. 그럼 1000만 원에 10%니까 얼마? 100만 원. 그럼 얼마 나와요? 900만 원. 기타 소득은? 주어진 거 없잖아요. 기타 소득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타 소득 주어진 거 없으니까 0원.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얼마? 900. 900.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900이라며. 그게 900이라고. 유효 총소득. 그럼 유효 총소득에서 뭐 빼면 돼요? 영업경비. 근데 영업경비가 얼마인지는 따로 안 주고 영업경비에 들어갈 만한 값들을 줬죠. 그래서 화재보험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라는 거 있죠. 그럼 그 중에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게 뭐냐를 찾아내셔야지. 그러면 개인적인 업무비는 개인적으로 쓴 돈이니까 이거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면 이게 횡령이에요. 세고랑 자. 개인적으로 쓴 돈을 회사 비용으로 충당을 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횡령이에요, 횡령. 배임이고 횡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업무비는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영업경비로 포함될 건 누구 하나밖에 없다? 화재보험료. 그러면 화재보험료인 55만 원을 900만 원에서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빼야 될 게 뭐예요? 부채서비스액. 근데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는 게 누구랑 동의어다? 부채서비스액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금융론 배우실 텐데 금융론 들어가면 동의어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 수 있는 거 부채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이 다 무슨 말이다? 동의어다. 동의어다. 그럼 부채서비스 빼고 났으니까 이제 세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세전에서 뭘 빼시면 돼? 영업소득세를 빼면 되는데 문제가 잘못된 게 뭐예요? 영업소득세가 두 개잖아요, 지금. 근데 금액이 서로 어때? 달라. 그러니까 하나는 지워야지. 근데 해설 보니까 뭐로 계산했어요? 영업소득세를. 55만 원 주었으니까 화재보험료 밑에 있는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하시라? 지워버리세요. 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책이 잘못돼서. 그래서 그 영업소득세 55만 원을 빼면 그게 세금값 되겠죠, 뭘.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할 줄 아시면 돼.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돼요. 덧셈 뺄셈만. 뭐만 하시면. 이거 구하는 절차 다 외우고 계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이 계산하는 과정을 외우고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로넣기 된다는 거죠. 가로넣기. 이게 제일 쉬운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낼 수 있는 게 지금 풀어본 것처럼 뭐 그 계산하는 절차를 다 알고 계시다면 더하기 빼기해서 뭐 하셔라? 계산하셔라. 그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고 세 번째가 이걸 얼만큼 잘 이해하느냐 물어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출됐던 지문 중에 순영업소득과 세전연금 흐름은 즉 세전연금 수지는 같아질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에. 그럼 이 두 개 사이에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될 수 있으면 0이 될 수 있으면 이 두 개는 동일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뭘 물은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0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0이 될 수 있죠. 왜? 남의 돈 안 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같아질 수 있죠. 그렇게 시험 문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세 가지 묻는 거예요. 가로넣기,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내용 이해하시는가.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려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건 뭐? 외우는 거죠, 뭘. 그래서 오늘부터 빨리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뒤에 나오는 뭐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소득세도. 외울 게 널리고 센 거죠, 뭐. 그래서 투자론이 어렵습니다. 공부할 거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문제는 계산 문제 내고.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366페이지에 있는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계산기만 있으면 푸는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366페이지에 있는 계산 사례 연습을 못 푸는 이유는 내가 계산 능력이 떨어져서예요? 가 아니요. 뭘 못해서 못 푼 거예요. 이거 안 해워서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진짜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막 우리가 계산기 갖다 놓고 막 열심히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이런 게 계산 문제인데 얘는 계산기만 두드릴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빨리 외우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책에 있는 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책에 없는데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에 없는 거 중에 되게 중요한 거 이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건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익과 지출을 크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영업현금 흐름 계산할 때 우리가 수입이라 볼 수 있는 거 내가 진짜로 벌어들일 수입이라 볼 수 있는 건 어디부터다?
유효 총소득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총소득이라 불러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순영업소득, 줄여서 순소득이라 부르는 애하고 그 밑에 있는 세전현금흐름, 우리는 보통 그냥 세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세후현금흐름, 이 네 가지가 내가 말하는 뭐에 들어간다? 수입에 들어가요, 수입. 이걸 운영해서 벌 수 있는 수입. 그러면 그 수입에서 빼야 되는 값이 몇 개 있어요? 세 가지 있겠죠,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수입이 종류가 네 개고, 그 다음 지출이 수입 종류가 세 가지 됩니다. 근데 그 네 가지 수입들 중에서,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이 네 가지 수입, 실제 금액으로 얘기한다면 2억, 1억 2천, 8천, 7천, 이 네 가지 수입 금액들 중에서 요 가운데 끼어 있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두 개 수입과 그 밑에 있는 두 개 수입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 수입, 즉 총소득과 순소득은 사실 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돈의 성격은 내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빚을 빌려서 갚아야 될 돈이지만,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대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한테 얼마를 투자하고 5억을 투자하고 매년 벌어가는 수입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부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뭐란다? 저당 수익이라고 불러요. 저당 수익. 그래서 얘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입이고 내 입장에서는 빚입니다. 그러면 요 4천만 원이 그런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수입이에요, 수입. 그러면 요 2억하고 1억 2천이라고 하는 요 4천만 원을 빼기 전에 두 가지 수입은 나만 번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번 거예요? 은행하고 같이 번 거예요. 왜? 투자된 돈이 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돈도 들어갔으니까, 은행 돈도 들어갔으니까, 나도 벌었지만 은행도 같이 번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수입을 벌기 위해서 투자된 돈은 내 돈 투자된 거 지분 투자액하고 남의 돈 투자된 거 저당 투자액, 이 두 가지를 합한 돈이라는 거죠. 즉 이 두 가지 수입을 벌기 위해서 투자된 돈은 내 돈하고 남의 돈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두고 이름 붙이기를 뭐라 부른다? 총 투자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총소득과 순소득을 수익으로 볼 때는 투자 자본을 누굴 놓고 계산하셔야 돼? 총투자액 갖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수익률은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한다? 투자 자본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그래서 투자 자본 분의 순수익으로 계산을 했죠. 그러면 이때 순수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소득은 순수익에 못 들어가죠. 왜? 경비를 빼질 않았으니까. 그럼 요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면 요 순수익을 경비를 빼고 난 수입이니까, 만약에 누구로 본다면 순영업소득인 1억 2천으로 본다면 이때 투자된 돈은 얼마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하고 남의 돈을 합한 총투자액 얼마? 10억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12%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총소득과 순소득은 투자된 돈을 누구로 보고 계산하셔라? 총투자액 갖고 계산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수입,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세전현금흐름과 세후현금흐름, 이 두 가지는 은행이 가져간 수익을 다 빼고 난 돈이잖아요. 그럼 이건 순전히 누구만 번 거? 나만 번 거예요, 나만. 그래서 이걸 벌기 위해서 투자된 돈은 철저히 누구 돈만? 내 돈만 투자된 겁니다, 내 돈만. 그래서 이 돈을 뭐라 불러요? 지분 투자액이라 불러. 그러니까 투자 자본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 두 가지도 다 뭐를 뺀 거니까, 경비를 뺀 거니까 다 뭐로 봐야 돼요? 순수익으로 봐야 돼요, 순수익. 이 세 가지가 다 순수익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그러면 그 순수익들 중에서 만약에 수입을 뭐로 본다면, 세전현금으로 본다면, 즉 얼마로 놓고 본다면 8천만 원을 놓고 본다면, 이때 투자된 돈은 여기에도 10억 들어가야 된다? 아니에요. 이때는 얼마 들어가야 돼? 5억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 시험에서 내요. 그래서 당장 다음 시간에 할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세요. 영업현금흐름에서 수입이라 볼 수 있는 건 종류가 몇 개? 4개. 걔네들의 이름이 뭐예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그 다음에 투자자본 볼 수 있는 건 종류가 몇 개? 2개.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한 총투자액과 내 돈만 투자한
지분 투자액.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부채 서비스액 위에 있는 것들, 즉 총소득과 순소득은 총투자액과 연결이 되는 거고, 부채 서비스액 밑에 있는 세전값과 세후값은 지분 투자액과 연결되는 겁니다. 책에는 안 써놓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당장 다음 시간에 배울 할인연금세 지분석 거기서 나옵니다. 정리해 두세요.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배우실 테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하신 거? 영업현금으로 계산하는 절차. 영업현금으로. 안 한 거 있어요. 368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구?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절차는 안 했어요, 일단.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외우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367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수입, 부동산 투자로부터 벌 수 있는 두 번째 수입. 이 부동산을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벌어들일 지분복객 또는 매각현금흐름이라 부르는 애. 지분복객 또는 매각현금흐름. 그럼 얘는 부동산을 팔아서 번 돈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판돈부터 시작하면 되죠, 뭘. 그걸 매도가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에 산 부동산을 12억에 팔게 됐다. 그럼 그 12억이 바로 뭐예요? 매도가격이죠, 뭘 매도가격. 그럼 이 매도가격을 판 소유자가 다 가져가면 우린 이 공부할 필요 없지. 만약에 12억에 팔아줬더니 자기만 12억 땡금 챙겨가고 나는 한 푼도 안 줘. 그럼 이거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배워? 중개사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팔아주는데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매도경비라 부릅니다. 그럼 이 매도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다? 중개수수료예요, 중개수수료. 그래서 이걸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출이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고. 그래서 매도경비를 빼고 나면 경비가 지출이니까 총 수입에서 총 지출 뺐으니까 뭐 남는다? 순. 그래서 순매도액 또는 순매도가격이 남는 거죠. 그럼 이게 나의 순수익이니까 이거는 다 내 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내 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팔 때,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처분할 때, 이걸 12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12억에 판 시점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12억을 판 시점이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빌린 돈 5억 있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갚기로 했으니까 20년 동안 갚기로 했으니까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았다면 나는 은행한테 줄 돈 있다 없다? 한 푼도 없어요. 왜? 20년 동안 다 갚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을 한 거예요. 5년 후에. 그러면 나는 이 5억을 다 갚았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은행한테 줄 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돈을 뭐라 부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저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5년 후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돈 다 갚았다 못 갚았다? 못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상환. 그래서 뭐 한 돈? 남아있는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상환 저당장금이라 불러요. 그럼 이 미상환 저당장금은 반드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을 처분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수입이다? 아니, 발생하는 돈이다? 아니에요. 첫 번째, 빌린 돈이 없으면 갚을 돈도 없는 거죠. 두 번째, 다 갚았다면 이거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있다면 그 돈만큼을 은행한테 지불해야 되니까 빼줘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미상환 저당장금이 우리가 배우셨던 6가지 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형태예요. 미상환 저당장금이 어떤 거냐면 지금 처음에 예를 든 거 가지고 하면 나는 은행에서 부동산 사기 위해서 얼마를 대출받았다? 5억을 대출받은 거예요. 그 돈을 5% 이자율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매년 똑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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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몇 번에 걸쳐? 20년에 걸쳐 나눠 갚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매년 똑같이 갚아야 될 요 돈들은 아까 뭘 구하면 된다?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구하면 되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구했어요? 원리금은 대출금 5억에다가 저당수수 얼마를 주어졌었으니까 0.08로 주어졌으니까 4천만 원을 구한 거죠. 그래서 4천만 원씩 20년 동안 나눠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조건 안 해오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4천만 원씩 매년 갚기로 한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만 갚은 거예요? 5년. 그럼 5년 동안 갚았으니까 나는 5억 빌린 거 다 갚았다? 안 갚았을 거예요. 못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처분이 이루어진 요 시점에서 못 갚은 돈이 몇 번 남아있는 거예요? 15번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15번을 이와 같이 나눠서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처분하면서 나는 12억이라는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 돈 다 갚고도 남지.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처분한 시점에서 한 방에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을 뭐라 불러? 미상환 저당장금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요 15년 동안 갚아야 될 요 돈을 요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계산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돈이 뭐니까? 미상환 저당장금이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배웠던 6가지 돈 중에 누구에 해당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 15년 동안 발생할 4천만 원씩은 아직 발생한 돈 아닌 돈, 발생 안 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돈들입니다. 그럼 이 돈 속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다? 이자 들어가 있어요. 4천만 원 속에는 이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이자들은 다 어떻게 하고? 빼내버리고, 이자는 다 빼내버리고, 어느 시점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현재 시점에서 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합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 한다고 불러요? 미래에 발생할 연금들에서 이자는 다 빼버리고 현재 시점에서 합하는 걸 두 글자로 환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환원. 그럼 이렇게 환원해서 구해진 돈이 요 돈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매년의 연금들을 일시불로 환원해서 구해지는 요 돈을 뭐라 부른다? 연금의 형가라 불렀죠. 연금의 형가. 그래서 계속 봐와요, 이거.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그래서 이 미상환 저당자금이 가장 대표적인 무슨 돈? 연금의 형가예요. 그러면 연금의 형가를 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한테 주어진 돈에다가 뭘 곱해서? 연금의 형가 개수를 곱해서 구하시면 되죠. 그럼 이때 나한테 주어진 돈은 뭐예요? 이 15번의 연금들이 주어진 거잖아요, 연금. 이 연금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될 원리금이지, 뭘. 원리금. 그래서 그 원리금에다 뭘 곱해주면 되겠다? 얘 이름을 딴 개수, 연금의 형가 개수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뭘 구하는 식이다? 미상환 저당장금 구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 원리금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4천만 원 어떻게 구했어요? 4천만 원. 이 4천만 원 어떻게 구했어? 저당상수 이용해서 뭐에다가? 대출금에다가, 대출 원금에다가 뭘 곱해서? 저당상수를 곱해서 원리금 구한 거잖아요. 그럼 요게 뭘 구하는 식이고, 원리금 구하는 식이고, 거기다 뭘 다시 곱하면 연금의 형가계수를 곱해주면 이게 뭘 구하는 식? 미상환 저당장금 구하는 식이 돼요. 그러면 뭐만 주면 결국 대출금 주고 R값과 N값만 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미상환 저당장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공부했다면. 근데 보통은 문제 쉽게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금 크기 주고 여기에 들어갈 개수가 뭔지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상환 저당장금이 뭐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연금의 형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돈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금을 어떻게 구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해서 구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외워두세요. 일단은. 왜 여기서 일단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신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 이 두 개 보면 생각나는 거 있어야죠. 저당상수랑 연금의 형가계수는 무슨 관계? 생각 안 나면 그만하는 거고. 이 두 개가 무슨 관계? 역수랬어요. 역수. 그럼 이 두 개가 역수면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당상수를 다시 쓰면 연금의 형가 개수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뭘 곱한 거니까 연금의 형가 개수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연금의 형가 개수를 옆에다 안 쓰고 여기다 쓸 수 있죠. 이렇게. 다시 봅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 저당상수랑 연금의 형가계수랑 무슨 관계? 역수. 그럼 저당상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쓴다고요? 연금의 형가계수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다 뭘 곱해야 되니까? 연금의 형가계수를 곱해야 되니까 그걸 옆에다 곱하지 않고 어디다 곱하셔도 돼? 위에다 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얘기요. 그러면 위아래 똑같으니까 이 두 개는 약분돼서 1 된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개수들에는 N값과 R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당상수에 들어가는 N값은 얘가 몇 년 동안 나눠 갚는 거니까 20년 동안 나눠 가는 거니까 N값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20 들어가야 돼. 20. 매년 갚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연금의 형가계수에 들어가는 N값은 처음에 갚은 5년치는 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몇 년치만 갚는 거예요? 15년치만. 그러면 연금의 형가계수에 들어가는 N값은 15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N값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저당 상수에 들어가는 n값은 전체 저당 기간, 즉 몇 년짜리? 20년짜리 들어가는 거고, 뒤에 들어가는 연금의 현가계수에는 담은 기간, 즉 15년짜리니까 잔여 기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지 않으니까 이 값도 약분돼서 1이 되지 않죠. 이게 나중에 배울 잔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잔금 비율. 그래서 거기까지는 차근차근 하시고 여기까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상한 저당자금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원리금 주어져도 구할 수 있고 대출금 주어져도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대출금 주어졌을 때 저당 상수에 들어가는 기간하고 연금의 현가계수에 들어가는 기간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화폐 시간가치를 계산을 하나 더 배움으로 인해서, 이거 11월 달에도 설명했었잖아요. 수업 들으신 분들.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11월 달에는 그냥 외우시라고 순서 알려드리는 거로 끝이었어. 근데 이제 배웠으니까 실제 이 값들을 구할 수도 있죠. 그러려고 이걸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은행한테 줄 돈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세금 내기 전에 현금 흐름. 근데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하면 쟤랑 똑같아지니까 얘는 지분 복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은 팔아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이니까 자본이득세고, 이게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돼요. 양도세. 그래서 양도세도, 양도소득세도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우리나라에서는 면제 요건이 있으니까 그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요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뭐가 된다? 세후 지분 복객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당장 하셔야 될 일은 뭐? 순서 외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미상한 저당자금도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계산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구하는 식도 알고 계시고, 양도세를 어떻게 구하는가는 세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내. 양도소득세는 워낙 구체적인 세법 가지고 계산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 보니까 영업현금 흐름하고 지분복객 계산하는 절차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수입은 전부 다 몇 개? 4개. 얘도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매도가격, 순매도액, 세전, 세후. 그래서 4개 있잖아요. 4개. 그럼 빼야 될 건 역시나 몇 개? 3개. 그래서 그 3가지의 순서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이 문제 잘 안 틀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것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뭐 빼야 된다? 경비 빼야 돼요. 경비. 근데 그 경비가, 빼야 되는 거 첫 번째 경비가 영업현금 흐름 계산할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영업경비 또는 운영경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복객 계산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경비가 되는 거죠. 매도경비. 중개수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빼야 될 건 누구한테 줄 돈? 은행한테 줄 돈을 빼야 돼요. 은행한테. 그래서 은행한테 줘야 될 돈이 영업현금 흐름 계산할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고, 부채서비스액이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복객 계산할 때는 미상환 저당잔금이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빼야 될 돈이 뭐예요? 은행한테, 아니 국가한테 줄 돈, 세금. 그래서 그 세금이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뭐가 되는 거고,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복객 계산할 때는 자본이득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바뀔 뿐 빼는 순서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빼는 것들의 순서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잘 안 틀리겠죠, 뭘. 특히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뭐 할 거니까, 뺄 것들이니까 빼는 것들의 순서만 안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설명했으니까 오늘부로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한다?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설명할 거예요. 외우고 있다. 그래서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서 이제 외울 거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보실 건 370페이지 가시면 오늘 배울 투자론의 마지막 결론이죠. 투자 분석의 기법인데, 투자 분석 기법 중에 나머지 것들은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370페이지에 있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370페이지부터 갑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